네, 자 이제 추석을 어떻게 잘 보냈어요? 나도 이제 보내고 이번 주 하려고 보니까 10월 10일 날 아직도 좀 만나기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지나가서 보기로 하고 원래 이번 주 만나서 발표도 하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좋겠지 와서 준비해 갖고 발표하면 하니까 근데 교재 한글 책이라도 꼭 영화를 읽어야 돼. 영화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한두 주 원래 했던 계획에서 이제 발표를 안 하니까 뭐 자꾸 이런 저런 논문 좀 수준 안 되는 거 읽어봤자 좀 그렇고 그래서 요 근래에 내가 이제 셰익스피어 글도 쓰고 좀 있고 적어도 셰익스피어 중에서 우리 영어과를 졸업하면 영어 영문과를 졸업하면 햄릿 셰익스피어 햄릿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중간에 막간극 비슷하게 햄릿을 하나 껴넣어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소설 연구지만 우리가 드라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 틈새에 뭐 학부에서는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한 줄씩 읽어가며. 근데 여기에 끼워넣어서 셰익스피어의 햄릿만 한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시간씩만 하고 한 시간은 여러분들 리포트 좀 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2시간 30분씩 두 개, 다음 주도 만약에 셰익스피어를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원래 계획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익스피어인데 이 셰익스피어는 지금부터 500년쯤 더 됐죠. 500년쯤 더 됐는데 이 셰익스피어를 지난번에 뭐 재작년에 벌써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내가 영국에 갔을 때 스트래포드 오픈 에이번 고향에도 갔다 오고 요 근래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내가 셰익스피어에 관심이 많이 가져요. 나보다 어린 나이에 이제 죽었는데 셰익스피어는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글들을 읽어보면 참 뭐 그럴듯한 천재 같은 얘기,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를 인도어도 바꾸지 않겠다고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미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미국의 어느 교수한테 영문과 교수한테 그런 얘기 했냐? 이렇게 그 사람들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 영국은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정도는 한번 읽어둬야 된다. 초중고에서도 우리 읽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적어도 하나 정도는 영어로 읽을 필요가 있죠. 셰익스피어를 한번 나는 대학 3학년 때 셰익스피어를 외우라고 해서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다시피 영어로 그랬더니 지금도 나는 그 구절이 생각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드라마니까 이게 소리내서 읽어보면 운율이 맞아요. 이게 번역본 갖고 읽어서는 맛이 없어. 이 셰익스피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배우의 그 음성과 배우의 말하는 것이 리듬을 타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어를 해석하면서 그거를 소리내서 읽다 보면 리듬감이 있어요. 그거를 느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하여간 원서를 웬만하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이덕수 교수라는 분이 번역한 햄릿이 있어요. 그거를 뭐 좋아서가 아니라 요 근래에 번역된 거는 외대의 박우수 교수가 있어요. 선생님 나하고는 뭐 친구인데 뭐 벌써 이제 나이가 많이 됐죠. 내년에 이제 정년퇴직이니까 열린 책세상인가요? 거기서 나와 있어요. 그 번역본을 열린 책세상인가 거기에서 박우수 교수 한번 여기 써줄게요. 햄릿
박우수 교수의 햄릿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원판도 시내에서 한번 사세요. 영문권하고 햄릿 정도는 하나 구해두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어요. 읽어보기로 하고 햄릿 박우수 교수 걸로 원본과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한 5분 선을 얘기했고, 자 그러면 한번 왜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실용성이, 자 먹고 살고 돈 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현대사에서 그 고리타분한 500년 전 셰익스피어의 얘기를 뭐하러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느 경영학과 교수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권 아직도 셰익스피어를 가르쳐요? 너무 무식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대꾸를 할 수가 없어서 말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하는, 그래 당신은 읽어본 적이 있냐 하니까 자기는 한 줄도 읽은 적이 없대. 문제가 있지 그런 사람은. 자, 왜 그러냐면 실용성이에요. 그 셰익스피어를 읽고 무슨 실용적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죠. 경제적 가치를 높여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 이게 실용성이잖아요. 그죠? 뭔가 경제적 가치를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실용적인 거죠. 그러나 물질적 그 풍요, 물질적 풍요함이 있어서 돈 많고 먹을 게 많다고 행복할 것일까? 행복한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돈도 더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지만 어떻게 보면 더 외로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돈만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만 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물질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볼 때도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물질과 정신이 다 풍요롭기는 굉장히 어렵죠. 물론 그런 사람들 개 중에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 뭐 요새 누구죠? 그 가수 나오나가 테스 형 뭐 어떻게 하는데 물어봤다고.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는데, 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고 고민을 하면 다 가난해야 될 거고,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안 될까? 글쎄, 뭐 있을 수 있지 않겠나요? 현대사회는 돼지는 그냥 먹고 놀아야만 하는가? 철학하는 돼지는 안 될까? 두 개를 추구할 수는 없는 걸까? 그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물질도 풍요하고 정신세계도 풍요로우면 더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딱 매치되기는 어렵죠. 어쨌든 이 두 바퀴가 한쪽만 있어서는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죠? 두 가지가 잘 화합하는 삶이 행복하죠. 자, 물질과 정신 모두가 풍요로워 삶이 행복하다고 내가 했는데, 셰익스피어를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죠. 근데 정신세계가 너무 형편없어. 하는 짓이 좀 그래. 뭔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고 좀 쫄보 같은 느낌이 되는 사람이 있죠. 뭔가 거치장을 하는데 좀 안 어울리고 좀 지적세계가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읽으면 이런 정신세계가 좀 풍요로워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는 이유는 셰익스피어 문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많은 생각을 뭐 이 햄릿뿐만 아니라 4대 비극 뭐 다른 한 37편의 그 극작품이 있는데, 읽어보면 인간의 깊은 심중의 세계, 근본의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 햄릿에서도 지금 사막인가요? 사막에서 나오는데 왕과 거지의 그 무덤을 파면서 이제 그 디거, 땅 파는 사람은 디거죠. DIGG, 디거들이 땅 파면서 거기 해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거지나 모두 다 죽으면 이렇게 구더기 밥이 되는 거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어서 썩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이 흙을 파서 이렇게 또 맥주병 마개도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냐. 뭐
굉장한 임금이나 뭐 귀족들도 다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고, 또 사람들은 그 흙을 파서 맥주병 마개도 만들고 뭐 그런다. 결국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초 인간을 아담과 이브에서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 또 인간, 휴먼의 어원은 휴먼, 이 어원을 흙을 의미하는 후무스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사막에 가면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이런 뒤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뭐 뒤의 얘기는 내가 쓴 거지만, 깊고 폭넓은 입체적 사고력을 길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에는 다양한 인간의 삶이 녹아 있어요. 또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을 입체적으로 또 펼칠 수 있는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보면 명대사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거. 또 셰익스피어의 문학은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여준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남녀의 관계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 된다고 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짜증나겠죠. 특히 부부 사이는 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호감이 되는 사람은 나의 일과 나의 생각에 동감해주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성공적인 비즈니스에도 또 도움이 돼요. 우리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작품, 또 햄릿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품을 읽다 보면, 특히 사대비극을 읽다 보면 인간을 이해하게 되죠. 비즈니스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준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잘 이해하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지고 사업을 해도 성공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선생님 지금을 내가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내가 재작년에 셰익스피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다가, 내 여기 사실 우리 청운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갖고 내 강의했었는데, 그때 나를 찾아 떠내는 여행이다, 셰익스피어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4대 비극에 나온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나를 한번 비추어 보는 거. 그래서 한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한번 셰익스피어를 살았던 그 주변을 쭉 보면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여행을 셰익스피어 쪽으로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죠. 셰익스피어 고전 속에서 잠시 잊었던 내 삶의 질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히 뭐죠? 베니스의 상인 같은데 보면은 거기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같은데 보세요. 그 돈 하지만 또 그 샤일록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샤일록이 그 다른 사람들이 돈만 한다고 할 때 유태인으로서 그 항면하는 것도 너무 명장면이죠. 당신들이 우리 유태인에 대해서 이해해 본 적이 있느냐? 난 그걸 보면 소름이 돋치는, 지금도 유효한 말이라고 베니스의 상인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4대 비극, 베니스의 상인 이런 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던 셰익스피어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 튜더 왕조의 시대인데, 이 튜더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헨리 8세예요. 그죠? 헨리 8세가 이제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 바로 이 셰익스피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가 어떻게 보면 서양의 굉장히 그 변화의 시기예요. 이 셰익스피어가 나오기 직전에는 바다의 가장 큰 왕국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이제 유럽의 해상의 강국이어서 남미 같은 것들도 지금의 브라질 밑에 칠레 여기 다 스페인이 전부 다 정복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메리코 베스푸치도 이탈리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으로 가서 배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새로운 땅을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탐험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영국, 미국을 신대륙 같은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멀리 나가면 바다가 뚝 떨어져 죽는다. 아니에요. 그때도 다 이미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거의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 괜히 하는 얘기고. 자, 그런 시대에서 무적 함대를 이제 영국과 싸우게 됐는데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졌죠. 셰익스피어 영국한테. 그 다음부터 영국은 스페인은 쪼그라들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그 쪼그라드는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스페인이 잘 나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스페인을 잘 살게 해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다 내쫓고 그 유태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네덜란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스페인이 쪼그라들고 영국한테 졌죠. 전쟁에서 무적 함대가 졌고 결국은 그 다음부터 영국이 서양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쯤이죠. 자, 그런 시대가 조금 지나갔을 때가 지나고 왔을 때 튜더 왕조인데 영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신교와 구교 사이의 갈등들이고 구교가 이제 무너지고 앵글리칸 처치, 영국에 뭐가 생겼어요? 영국 앵글리칸 처치하면 뭐죠? 성공회가 생겨서 그 성공회 총대장이 누구예요? 헨리 8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미 카톨릭으로부터 브렉시트처럼 나 이제 카톨릭 국계 안 한다. 내가 영국의 종교의 왕이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튜더 헨리 8세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브렉시트 비슷하게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영국 성공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서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교, 프로테스탄트, 결국은 그 사람들이 1620년 어디로 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조금 있다가 미국으로 다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1년에 지금의 미국을 이제 처음으로 간 것이고, 근데 그 이전에 지금의 버지니아주 같은 데에는 1607년에 이미 영국에서는 거기에 콜로니 식민지를 개척했었어요. 자,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조금 전이 이제 헨리 8세인데 또 헨리 8세 이전이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부터 튜더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영국의 역사를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국의 역사, 영국사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머릿속에 쭉 익혔으면 좋겠다. 튜더 왕조가 언제부터예요? 밑에 내가 여기 써놨는데 이런 튜더 왕조의 시작은 영국의 1455년부터 1485년까지 있었던 장미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튜더 왕조가 영국에서는 1455년, 1485년까지 있었던 장미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우리 조선을 보면 여기 1455년이면 단종이 죽는 해예요. 그죠? 세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조선은 몇 년도에 개국해요? 1392년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십 년이 세조가 이제 7대 왕이 이제 등장을 할 때니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죠. 튜더 왕조가 요때 이제 시작한 장미 전쟁이 끝나고 세조 시대다.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싸웠던 두 가문이 있었는데,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와 이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가 이긴 거죠. 요크 가문의 요크 3세가 서로 전쟁을 벌였어요. 영국에서 왕위 계승 문제를 묻고, 랭카스터 가문은 붉은 장미, 요크 가문은 흰 장미를 가지고 가문의 문장으로 사용했죠. 1485년 리치먼드 백작의 헨리 튜더가 승리를 했고, 헨리 7세가 이제 되어가지고 이 백작이 리치먼드 백작이 헨리 7세가 되어서 강력한 튜더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역사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1485년 우리나라는 아마 성종 때쯤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양쪽에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도 괜찮죠. 헨리 8세와 영국의 종교개혁인데 아주 거고였죠. 그 이번에 영국에 여행하다 보면 헨리 8세가 배 나오고서 이렇게 아주 그 품잡고 있는 그 사진이 가는 곳마다 많이 걸려 있어요. 그죠? 헨리 8세 영국의 종교개혁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영국이 관광지가 된 유명한 이런 모든 건물들, 영국의 타원이 이런 거 다 다리 헨리 8세 때 만드는 거예요. 190cm가 넘는 거구이고 아주 다혈질적 변덕스러운 인격이죠. 되게 등치 큰 사람들이 한 그런데 여기 헨리 8세는 그래. 장가를 몇 번 갔어요? 6번이나 갔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자기. 우리나라도 그렇죠. 성종의 자식이 몇십 명이잖아요. 결혼 한 16번 했나요? 쳐보던 것까지. 사실은 영국 헨리 8세 욕하지만 우리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식이 몇십 명이에요. 성종만 해도. 자, 어쨌든 헨리 8세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6번이나 결혼을 하고 형수였던 캐서린과 정략 결혼을 하죠.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과 공주와 결혼을 하고 6명의 자녀를 출산하기는 했지만 메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옛날이니까 죽었어요. 이혼을 유고했지만 옛날에 영국은 형이 죽으면 형수가 혼자 되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카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되죠.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해요. 선포. 수장령이라는 게 머리 숫자, 그 교회에 자기가 머리가 된다, 대장이 된다라는 영을 선포해서 앵그리칸 처치를 설립해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를 1534년에 만드는 거죠.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헨리 8세예요. 근데 이 앵글리칸 처치는 형식만 조금 바뀌지 카톨릭하고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왕비에서부터 6번째 왕비까지 있는 아라곤의 캐서린인데, 아라곤, 스페인의 왕국이 아라곤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라곤 왕국의 캐서린이 있는데, 이 아라곤 잘 알아둬야 돼요. 그 아라곤의 나라가 있었고, 영국의 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이런 데서 아라곤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죠? 스페인의 공주였고 5살 연상이었고 형의 미망이네요. 위엄과 자애로움도 있었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건데 일찍 형이 죽어서 이 여자하고 살게 됐다. 두 번째 왕비는 앤 불린이죠. 아주 유명한 캐서린의 시녀예요. 여기 시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미인이고 총명, 외국어에 능통하고 다혈질적인 정치적 야망이 있던 여자예요. 이 캐서린에서 난 딸이 누구예요? 엘리자베스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어머니는 이제 우리나라도 적자의 자식이 아니고 그 무수리의 자식인 거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녀의 자식인 거고, 그렇다. 근데 이 여자 앤 불리는 반역과 간통죄로 죽였어요.
이 헨리 8세가. 그래서 엘리자베스 어머니도 처형됐죠. 그 세 번째 왕비가 제인 시모어인데 또 이 앤 공주의 시녀였는데 순종적이고 차분했다고 그래요. 에드워드 왕자를 출산했고 그런데 애를 낳고서 좀 열이 있어서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헨리 8세가 My True Wife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헨리 8세가 이 세 번째 여자를 좋아해서 윈저궁 세인트 조지 성당에 헨리 8세가 이 여자고 나는 묻어달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진정한 와이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살아있을 때 이 여자 말고 나중에 살아보니까 아, 저 여자 괜찮은 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번째 왕비가 클레부스 안네인데, 클레부스 안네라는 여자인데 신교 국사 클레부스 공국의 공주 출신이었는데 토마스 크로멜 안네의 그 초상화를 매력적으로 토마스 크로멜이 안내가 아니라 안내의 초상화를 매력적으로 준비를 해줬고 실제로는 매우 추녀였다고 해요. 클레부스의 그 안내인데 이거를 뭐 이제 중매를 해준 거죠. 토마스 크로멜이. 근데 아주 이쁘고 괜찮다. 초상화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여자 괜찮겠네 하고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매우 못생긴 여자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혼을 했다가 보니까 못생기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 결혼 무효에 동의한 대가로 이 매년 4,000파운드 연금과 땅을 영지를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번째 결혼을 했는데 속아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중매했던 토마스 크로멜은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해요. 그래서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로 이런 거죠. 다섯 번째, 자 이건 뭐 내 재미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뭐 몰라도 좋겠어요. 다섯 번째 왕비가 캐서린 하워드인데 흰 피부에 15세 15살이나 어린 미녀인데 쾌활하고 성격이 아주 성적인 매력도 있는 여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헨리 8세와 하고서도 딴 남자 젊은 애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반역죄로 처형됐습니다. 여섯 번째 왕비가 있는데 캐서린 파예요. 이미 두 번씩이나 결혼했던 32살의 미망인인데 자상한 어머니로서 안정된 왕실을 가정으로 꾸며갔고 대화가 잘 통하는 진정한 동반자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행운이죠. 자기하고 살 때 저 헨리 8세가 죽었으니까 만약에 안 죽었으면 또 자기를 어떻게 했을 수도 있죠. 미망인이 되는 행운을 이제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네 번째 결혼을 했다고 해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최다 처음 한 번 결혼한 여자를 가지고 왕비로 들여 세우는데 네 번 결혼한 여자를 왕비로 이제 모신 거죠. 헨리 8세가 1547년에 죽었는데 하여간 이 여자가 마지막 왕비였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따지면 더 많이 했어요. 근데 6번 했다고 여기서 이렇게 서양 영국의 역사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상식이라기보다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메리 1세와 그 종교 갈등인데요. 이제 이것도 보면 메리 1세는 1553년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한 후 왕위에 오르게 돼요. 메리 1세의 등극 후 이제 종교가 갈등이 심화됐고 로마 카톨릭으로 영국 종교를 환원시켜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피에 메리라고 하는 거 블라디 메리라는 거 알죠? 300명이 넘는 사람을 화양에 막 불에 태워 죽이고 공포 정치를 하죠.
피에 메리, 이게 이제 헨리 8세의 딸인데, 이런 거를 하니까 엘리자베스는 영화에 보면 그녀의 공포 정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스페인 국왕 필립 2세와 이제 결혼을 하고 프랑스 전쟁에 참전도 하고 국력을 막 낭비시키고 결국 지죠. 이 여자도 42살에 갑자기 죽어요. 왕의 계승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메리 1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의 뛰어난 정치력이 나오는데, 결국은 엄마는 다르잖아요. 엄마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시녀 출신이었으니까 메리 1세와는 이복 자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영국 역사에서 매우 뛰어난 군주로 엘리자베스 1세는 기록되어 있죠. 셰익스피어가 주로 이 시기에 활동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냥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국 역사책 갖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기 전에 엘리자베스 1세 얘기를 좀 하겠어요. 좀 쉬었다가 하죠.